네, 안녕하세요. 나가는 길을 다시 그리다 당근페이 VPC 재설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된 최용환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영어 닉네임으로 야니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당근페이에서 SRE로 있다가 지금은 당근에서 겸직으로 SRE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근이랑 당근페이의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전반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업무를 선호해서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전 당근페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면서 이전 구성의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고 네트워크 구조와 방화벽 도입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던 과정들을 본 후 해당 구성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과 그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 설명들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마 AWS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VPC는 AWS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VPC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결을 도와주는 네트워크 허브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VPC들과 데이터 센터 등을 연결해주는 라우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작업 이전 당근페이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할게요. 당근페이는 개발 환경, 프로덕션 환경에 VPC를 3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의 VPC는 AG, 즉 AWS에서 제공해주는 가용 영역을 3개씩 사용하고 있고 각 VPC별로 NAT 게이트웨이가 존재해서 각 VPC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해당 VPC 내에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VPC 사이를 연결하는 속칭 이스트-웨스트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하나, 파트너사와 저희의 VPC를 연결하는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하나, 이렇게 2개 존재했었어요. 파트너사는 주로 실제 서비스가 배포되는 VPC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파트너사와 연결된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해당 VPC하고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VPC를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붙이게 되면은 해당 VPC에는 트랜짓 게이트웨이용 인터페이스가 생성돼요. 이것은 트랜짓 게이트웨이 어태치먼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VPC 1은 서비스용 VPC라서 VPC 사이를 연결하는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그리고 파트너 트랜짓 게이트웨이 2개와 연결되어 어태치먼트가 총 2개 존재하는 상황이고 VPC 2번은 이스트-웨스트 트랜짓 게이트웨이하고만 연결되어서 어태치먼트가 하나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NAT 게이트웨이가 각각의 VPC에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래픽이 아웃바운드로 나갈 때 VPC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드렸던 이전 구성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비효율적인 이런 퍼블릭 접근 관리가 있습니다. VPC에서 좀 이런 허튼 곳으로 통신하는 것을 막으려면은 접근 제어 정책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NAT 게이트웨이가 모든 VPC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모든 VPC의 퍼블릭 서브넷에 나클 정책이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클이란 네트워크 ACL로 사이더, 포트, 프로토콜 기준으로 스테이트리스하게 트래픽 필터링을 지원해주는 AWS 서브넷 내부의 기능이에요. 여기에 스테이트풀한 트래픽 제어는 시큐리티 그룹으로 관리하고 도메인 기준으로 접근 제어가 필요한 경우 DNS 방화벽을 통해 질의를 허용할 도메인을 얼로우 리스트로 정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관리 포인트가 나클,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DNS 방화벽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클은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규칙수가 40개를 넘어가면 성능 이슈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점점 파트너가 늘어나고 서비스가 커질수록 구체적인 접근 제어 정책이 필요해지는데 나클은 좀 이런 유즈 케이스에는 적합하지 않았었습니다. 나클을 계속 사용하면 나클로 했던 일괄적인 접근 제어 정책들을 각 인터페이스의 시큐리티 그룹에 적용을 해야 했고 이 과정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분리했던 이유는 서비스가 올라가는 VPC만 기본적으로 파트너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설정하기 위함이었는데 점점 예외 사항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VPC가 아닌 이제 운영용, 매니징용 VPC에서 파트너사 측의 엔드포인트에 접근할 필요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런 유즈 케이스는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몸을 비틀어가는 것처럼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요. VPC 1번에 좀 프록시를 두고 그리고 VPC 2번에서 VPC 1번에 존재하는 프록시에 접근을 해서 또 그 프록시에서 또 파트너로 트래픽을 옮기는 경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필요하게 트랜짓 게이트웨이 한 개랑 또 어태치먼트 한 개가 또 추가로 존재하니까 좀 이렇게 부가적인 비용이랑 좀 불필요하게 추가 리소스가 존재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하나로 통합하고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라우팅 테이블을 분리하면은 이러한 예외 케이스를 해당 분리된 라우팅 테이블에 적용해서 깔끔한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종합해보자면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고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리소스 그리고 쿼타에 걸린 접근 제어 정책이 만들어낸 관리 포인트 증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 개선안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아웃바운드가 모두 모이는 VPC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방향에 트래픽이 모이는 VPC가 생기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원래 있었던 두 개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에서 모든 VPC와 파트너사가 직접 연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VPC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생성할 가칭 네트워크 VPC에서만 나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VPC를 두게 되면 장점은 역시 나트 게이트웨이 개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에 있고 나클 규칙을 전부 하나의 VPC에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규칙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통합되고 라우팅 테이블이 분리되면서 리소스 개수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라우팅 규칙의 고도화를 통해서 좀 그런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예외적인 경로들을 훨씬 깔끔하게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서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관리 포인트가 많았던 부분과 리소스가 중복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나클에서 쿼타에 걸리는 문제는 아직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화벽 도입까지 함께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방화벽 도입에 대한 안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쿼타의 영향을 적게 받고 구체적인 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면서 AWS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찾고 있었고 여기에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네트워크 파이어월이야 NFW는 VPC나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트래픽을 원하는 규칙에 따라 검열할 수 있는 AWS 자체의 방화벽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해당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단순화된 구조입니다. 관리자가 네트워크 파이어월 및 방화벽으로 트래픽을 보내줄 엔드포인트를 VPC에 생성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지는데요. 트래픽이 생성된 엔드포인트로 진입하면 방화벽으로 트래픽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방화벽 내에서 관리자가 생성한 규칙들에 맞춰 트래픽을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과한 트래픽들은 원래 패킷에 작성된 모척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화벽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파이어월 매니저를 사용했는데요. 파이어월 매니저란 다양한 보안 관련 기능을 위해 멀티 어카운트 환경의 리소스들을 유지보수하기 쉽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배포하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했고요. 방화벽을 배포하는 방식에는 크게 디스트리뷰티드 방식과 센트럴라이즈드 방식이 있어요. 우선 디스트리뷰티드 배포 방식은 각 VPC마다 방화벽 엔드포인트를 배포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다른 네트워크 설정 없이도 배포해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형태가 되면 VPC 사이를 트래픽이 오가서 발생하는 비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VPC 엔드포인트들이 많이 생성되겠죠? 여기서 네트워크 파이어월로 가야 되는 VPC마다 그 엔드포인트가 생성되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엔드포인트 관련한 비용도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센트럴라이즈드 배포 방식은 하나의 VPC에만 엔드포인트를 배포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서는 엔드포인트가 존재하는 VPC만 트래픽 검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열을 원하는 트래픽은 모두 해당 VPC를 거쳐야 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아까 디스트리뷰티드 방식과 다르게 VPC 엔드포인트 개수는 적지만 VPC 사이를 오가는 트래픽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 비용이 아까의 그 방식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요구사항에는 좀 중앙화된 위치에서 규칙 관리 및 좀 트래픽까지 관리하는 것을 원했고 당근페이의 트래픽 크기에서는 VPC 엔드포인트의 비용보다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트랜짓 게이트웨이 전송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이 돼서 센트럴라이즈드 배포 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라이즈드 방식을 도입을 하고 아까 트랜짓 게이트웨이도 통합하게 되는 이 최종 아키텍처 구성안은 이렇게 이전에 분산되어 있던 나트 게이트웨이와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존재하던 구성들을 기존 나트 게이트웨이와 트랜짓 게이트웨이 하나를 삭제하고 그리고 신규 VPC를 생성하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 하나로 이렇게 몰아넣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트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합하고 또 방화벽을 도입하는 구조로 변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트래픽 마이그레이션 부분입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아까 아키텍처 구성도에서 아래 노란색 박스 내에 리소스가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 내에서 트랜짓 게이트웨이 하나가 제거가 되고 또 이제 VPC와 트랜짓 게이트웨이 사이에 몇 개의 경로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좀 새로운 리소스가 있어서 좀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우선 다이렉트 커넥트, DX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AWS 클라우드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파트너사와 물리적인 회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투-사이트 VPN은 IPsec VPN을 맺는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이것도 파트너사와 VPN으로 사설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VPC와 파트너사들을 연결했던 구조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듯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2개 존재하는 상황이고 파트너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다이렉트 커넥트와 사이트-투-사이트 VPN을 통해 파트너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트 웨스트 게이트웨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VPC는 물론이고 오피스와 IPsek으로 연결해서 물론 그거를 연결하기 위한 사이트-투-사이트 VPN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트랜짓 게이트웨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이제 갑자기 고민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 쓰던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지금 이스트 웨스트 트랜짓 게이트웨이랑 그리고 파트너 관련된 TGW 이렇게 2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중 어느 TGW의 트래픽을 모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으로는 기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구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신규 계정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생성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계정을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이 부분이 좀 강점이었는데 다만 다이렉트 커넥트랑 VPN 등을 제거를 한 다음에 새로운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사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발생하는 다운타임과 좀 작업의 복잡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 좀 큰 단점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안은 VPC와 오피스를 서로 연결해주던 이스트 웨스트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유지하는 안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유지하는 거겠죠. 이 안에서는 모든 VPC와의 연결을 유지한 채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돼요. 다만 해당 연결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컴포넌트 중에서 가장 트랜짓 게이트웨이와의 연결 생성, 제거, 그리고 유지 보수가 제일 쉬운 편이고 관리가 어려운 편인 좀 다이렉트 커넥트랑 VPN은 제거하고 또 새로 생성해야 된다는 점은 이전의 구성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안으로는 파트너사들을 VPC와 연결했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파트너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유지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안은 제일 까다로운 파트너사들과의 회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비교적 용이한 VPC 간의 연결과 그리고 오피스와의 연결된 사이트-투-사이트 VPN만 교체하면 됐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세 번째 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랜짓 게이트웨이 마이그레이션은 현재 이렇게 컴포넌트 간의 연결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트랜짓 게이트웨이 하나로 모든 연결이 모이는 형상으로 바뀌도록 작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내용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기존 상태를 지금도 몇 번 보셨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첫 스텝으로 여기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신규 회선들을 생성할 거예요. 기존의 파트너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지 않은 VPC들을 파트너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오피스의 라우터도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신규 IPsec 터널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파트너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전부 연결이 붙었으면 이후 VPC들에서 VPC들 간 이동하는 이스트 웨스트 경로를 파트너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거치도록 각 VPC의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야 하는 경로들이 전부 하나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몰렸으면 더 이상 이전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회선 헬스 체크를 제외하면 아무런 트래픽도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트래픽이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기존의 이스트 웨스트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여기에 연결했던 VPN 그리고 VPC들의 트랜짓 게이트웨이 어태치먼트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렇게 트랜짓 게이트웨이 마이그레이션은 완료가 되는 거고 VPC와 파트너사 그리고 오피스 사이를 오가는 모든 트래픽은 지금 이 파트너 트랜짓 게이트웨이 하나를 모두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은 사실 설치만 하고 아직 실제로 트래픽이 여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생성하는 프로세스랑 여기로 트래픽이 오가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전체 도면에서는 여기 노란색 박스의 부분을 작업합니다. 우선 별도로 시큐리티 계정에서 파이어월 매니저 서비스 FMS를 사용해서 방화벽을 생성하고 검증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신규 네트워크 VPC에 먼저 방화벽 매니저를 통해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생성합니다. 신규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만들면서 파이어월로 트래픽을 인입시키기 위한 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도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밀어넣기 위해 기존의 나트 게이트웨이로 이동하는 라우트를 전부 해당 엔드포인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트래픽은 해당 엔드포인트를 거친 다음에 방화벽에 진입을 하고 방화벽에서 미리 지정했던 룰들을 통해 검증을 진행한 후 통과한 패킷들은 다시 엔드포인트가 위치했었던 서브넷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서브넷의 경로에 따라 다시 원 목적지였던 나트 게이트웨이로 이동하면서 정상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아웃바운드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VPC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이제 대망의 나트 마이그레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대상은 위 장표에서 모든 VPC의 퍼블릭 서브넷과 그 안에 있는 나트 게이트웨이입니다. 기존 VPC들에서 나트 게이트웨이를 삭제하고 신규 네트워크 VPC에서는 나트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거기로 트래픽을 전부 몰아넣는 게 이번 마이그레이션의 목표입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에서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 목표는 우선 나트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 보존이 있었습니다. 당근페이는 인터넷을 통해 파트너사에 접근하는 유즈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트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가 변경되면 파트너사 방화벽에 당근페이 측 IP를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업에서 웹업체와 티키타카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시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가 올라가는 VPC의 퍼블릭 IP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은 VPC 구조 전반을 갈아엎는 큰 작업이었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가정하고 진행하면
작업 자체가 한없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없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했었고 파트너와 관련된 트래픽은 영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운타임 없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의 VPC들이 각자의 NAT 게이트웨이를 바라보던 트래픽을 기존의 NAT 게이트웨이를 제거하고 퍼블릭 IP를 보존해서 신규 VPC에 생성하고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거쳐 네트워크 VPC로 흐르도록 변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신규 VPC의 NAT 게이트웨이는 이전에 사용하던 퍼블릭 IP A, B, C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이그레이션은 잠시만요. 네, 기존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던 VPC들이 각자의 NAT 게이트웨이 바라보던 트래픽을 우선 기존의 가용 영역 3개의 서브넷에서 인터넷으로 통하는 경로를 퍼블릭 IP C를 사용하는 NAT 게이트웨이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퍼블릭 IP A, B를 사용하는 NAT 게이트웨이는 더 이상 트래픽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경로를 다 변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트래픽이 오지 않는 NAT 게이트웨이 2개는 제거하고요. 이 NAT 게이트웨이 2개를 삭제하게 되면 원래 사용하던 퍼블릭 IP A랑 B가 유효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IP 2개를 신규 계정으로 이관합니다. 여기서 퍼블릭 IP 이관은 VPC 일라스틱 IP 섹션에서 트랜스퍼를 사용하면 특정 계정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퍼블릭 IP가 존재하던 계정과 현재 지금 새로 구성하는 VPC의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계정에서 트랜스퍼를 활성화하고 신규 계정에서 업세트를 하면서 받는 퍼블릭 IP의 사이더를 통째로 작성을 해야 이 IP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퍼블릭 IP를 이용해서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기 전에 이전에 VPC를 생성하면서 임의로 생성된 NAT D랑 E를 제거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NAT 게이트웨이 2개입니다. 이후 전달받은 퍼블릭 IP 2개를 이용해서 신규 VPC의 NAT A 그리고 B를 생성해서 이전에 삭제했던 NAT 게이트웨이의 자리에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NAT 게이트웨이를 교체했다면 이전에 NAT를 바라보던 경로들이 이제 NAT 게이트웨이 A랑 B를 바라보도록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VPC로 들어와도 인터넷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퍼블릭 IP A랑 B를 사용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우려했었던 방화벽 관련된 그런 소요사항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VPC에서 트래픽을 받을 준비가 전부 됐다면 기존 VPC에서 인터넷으로 가는 경로를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몰아넣습니다. 이미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인터넷 경로가 신규 VPC로 향하도록 라우팅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로를 변경하면 바로 퍼블릭 IP A, B를 사용해서 인터넷으로 트래픽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트래픽이 흐르지 않게 된 NAT 게이트웨이 C도 같이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작업과 동일하게 퍼블릭 IP C도 유효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 계정으로 이관을 시켜주고요. 이제 신규 VPC에서 임의로 생성됐던 마지막 NAT F도 제거를 해주고 그 자리에 퍼블릭 IP C로 마지막 NAT를 생성해주면 이제 신규 VPC에서 기존 EIP 3개를 전부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NAT 게이트웨이 3개가 전부 준비됐으니 불필요한 이 가용 영역과 통신을 최소화하고자 마지막 가용 영역도 같은 영역 내에 있는 NAT 게이트웨이 C를 바라보도록 경로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로까지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되고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신규 VPC를 통하면서 또 기존의 퍼블릭 IP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운타임도 최소한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작업의 결과 및 개선할 점입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DNS 파이어월과 각 VPC마다 존재하는 나클로 분산되어 있던 관리 포인트들을 네트워크 파이어월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수리카타 룰만으로 DNS 파이어월과 나클이 담당하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수리카타 룰은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이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 지원하는 규칙 형태 중 하나인데요. 프로토콜, IP 사이더, 포트,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방향의 여부 등으로 세밀하게 트래픽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수리카타 룰을 사용하게 되면서 접근 제어 정책 업데이트 과정이 나클 수정 작업에서 네트워크 파이어월 룰을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룰 제한은 기존의 나클 코타 40개에서 네트워크 파이어월 룰 코타 3만 개로 확장이 되었고요. 현재 저희는 룰을 200개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정책을 코타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룰 관리가 용이해지면서 방화벽 룰들은 보안팀에서 관리하도록 책임을 분산시켰고 이를 통해 보안 정책과 네트워크 설정을 디커플링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도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이 램이라는 기능 때문이었는데요. 램이란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라고 해서 AWS 계정 간 리소스 공유와 접근 권한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능은 대체로 리소스 사용 권한만 공유가 가능하고 저희는 네트워크 리소스를 계정 간 공유할 때 주로 램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램을 사용해서 저희의 네트워크 파이어월 정책도 이렇게 계정 간의 공유를 진행했는데요. 방화벽 생성은 보안 계정, 네트워크 생성은 네트워크 계정, VPC들은 또 각각 별개의 계정이 존재하면서 각각 이 전부 이 컴포넌트들이 다 다른 계정이 존재하게 되니까 저희가 이 램에 대한 이 의존도가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램으로는 이런 리소스 디테일을 다 받아오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방화벽 대시보드나 트래픽 경로 파악 등에서 좀 이렇게 램으로 공유된 리소스의 권한이 부족한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어차피 센트럴라이즈드한 방식으로 방화벽을 배포했는데 굳이 방화벽 네트워크 파이어월 매니저를 쓰지 않고 계정 하나에서 만들었으면 사실 이런 권한 고민들을 좀 덜 했을 텐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은 컴포넌트의 종속정이라는 점을 몰랐던 점입니다. 처음에 네트워크 계정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이트 투 사이트 VPN과 다이렉트 커넥트 등을 램 쉐어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이트 투 사이트 VPN 등은 생성 과정에서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생성되는 과정에 그게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동일한 계정에서 생성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VPN 연결 같은 부분들이 좀 더 디커플링이 되어 있었다면 뭔가 다른 구성도 고민해봤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작업 이후 남은 과제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트래픽이 거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리된 기가바이트당 총 2센트가 청구가 됩니다. 아웃바운드 경로는 VPC를 넘어와서 네트워크 파이어월로 이렇게 라우팅을 해줄 컴포넌트가 사실 필요한데 이 역할을 여기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어태치먼트가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에서는 사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사용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VPC 간의 통신은 꼭 그렇게 진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VPC 피어링을 맺고 트래픽을 거기로 보내면은 VPC 간 데이터 전송 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후에 VPC 간 통신은 VPC 피어링으로 마이그레이션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번 VPC 구조를 재구성을 하면서 기존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형태를 이렇게 나트 게이트웨이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제거하고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추가하면서 최종적으로 리소스들과 트래픽을 중앙화한 형상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당근페이 VPC 재구성과 마이그레이션 관련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